자, 이번 시간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관리 계획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있으면 이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21개 중에 하나를 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건폐율 제로고요, 용적률 제로 등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자,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것이 도로, 학교, 공원 같은 것을 설치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면요, 용어를 하나 만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사연이 긴데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도로, 학교, 공원을 바라볼 때는 그냥 기반 시설, 어떤 토지다, 도로나 학교나 공원을 설치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를 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법에서 원래 정의할 때 기반 시설 가운데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고요. 나중에 다른 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 하면 좋을 텐데 어찌됐든 이것도 용어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29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와 학교와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하고 싶으면 입안에서 결정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상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텐데 아예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출제 이슈는요, 기반시설의 분류, 세분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될 테고, 뒤에 문제 보시겠지만 얘를 가지고 무려 7년 동안, 5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겁나 중요하죠. 그래서 자,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이게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7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까지 이렇게 7개 그룹. 근데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물어봤던 것이 보건위생시설을 외우고 있으면 또는 환경 기초시설을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줍니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 앞에서부터 외워오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외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에 삼겹살 먹다가 죽어버린 케이스였었죠. 그래서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 장사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공장이 아마 도축장이 될 테고요. 삼겹살 먹고 이제 아프면 병원 가게 될 테고, 일본 또 죽게 되면 장사시설에 가게 될 것이라 해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이게 이제 소위 보건위생시설. 이 부분은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만약에 이제 도축장 이런 데 위생 신경 안 쓰면 큰일 나겠죠. 나중에 오염돼서 고기가.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의료시설. 우리가 이제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될 테고 화장시설 같은 장사시설도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냥 지들 마음이야. 전에 훨씬 더 많았다가 세 개로 줄였다가 뭐 앞으로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의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 보셨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 폐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입니다. 하수도라고 하는 거,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까지 해서 하수, 폐폐,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환경
기초시설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냥 외우두셔야 돼. 하수 페페빗 해서 지금 이제 출제 기술상 전에 이제 폐차장이 마지막 출제 보였는데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게 시험 나오고 나서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의 마지막 주제가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이 정도가 바로 기반시설의 분류. 이 중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 교통시설의 일종이고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시설의 일종이 될 테고 자동차 정류장은 교통시설의 일종이 되는데 세 번 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로 그냥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광장은 광장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은 외우기 힘드니까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 구성할 때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교통광장인가를 집어넣게 되면 그걸 답으로 구성을 해요. 그럼 앞으로 마찬가지 구조야. 도로 종류로 틀린 걸 고르시오. 교통광장 집어넣게 되면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도로는 도로고 광장은 광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면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하수페페 및 그 다음에 아까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정확히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 분류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해서 입안해서 결정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도시고운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 교재 등이 나오게 될 텐데, 예,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각 토픽당 하나씩 딱 키워드 이렇게 끊어서 출제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한 문제 안에서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 소화하기 때문에 결국 문장 몇 개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이 내용을 다 소화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고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도시고운계획시설 결정고시라 부를 테고요. 실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의 인가고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만듭시다 라는 것을 입안, 도로 만들어 좋아 결정고시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듭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실시 계획의 작성, 그래 그런 도로를 만들어도 좋아 라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고시 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게 뭐다 이런 게 법에는 없지만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실시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착공할 수 있겠고, 한편 실시계획 확정하는 과정을 인가신청, 그러면 실시계획을 인가신청을 먼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단계로서 시행자가 먼저 정해져야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요, 시장, 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같은 행정청이 하나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에 관한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행정청이라고 해서 행정청이 아닌 사람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출제 첫 번째 이슈 바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전문인데요. 얘들은요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7년 동안 2번이나 구성이 됐던 주제입니다. 23회 땐가 하고 하여튼 자주 나와 있어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동의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의미는 이런 식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어마무시한 요건을 갖춰야지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얘들은 뭐 공무원 자체는 행정청은 아니니까 구성원들이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바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집이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하지 않고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더럽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끄트머리 꼭 뭐라고 돼? 동의받아야지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다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 이거고요. 두 번째 이슈, 소위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주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거의 의미 없고요. 도로 하나 만들 때, 학교 만들 때, 공원 만들 때 수십 개의 공구로 쪼개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분할 시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27회인가요?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외우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 앞에 있어야 될 명제는요.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라는 명제가 들어가야 돼.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라고요?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바로 수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학교, 공원을 건설해 갈 때 그 토지 소유자들 땅을 뺏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익사업이라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 지금 이제 원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성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을 따르게 되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갑시다. 내가 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는 수용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절차적으로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내야지 실질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실시계 고시가 있게 되면 그냥 뭐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세목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목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근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실시계 고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옳은 표현, 다른 표현 들어가 있으면 틀린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전이라서 좀 그런데 행정심판 얘기 해볼까요? 자, 우리가 행정심판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실 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때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이 소위 이제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따져묻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 윗사람한테, 처분을 한 윗사람한테 대드는 것을 가리켜서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심판은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안양시장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다. 어떤 이유로? 그게 억울함이 있으면 안양시장한테 직접 따지면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도지사 등에게 따지면 이걸 뭐라고 한다?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요,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이슈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아이야. 아까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이 비행정청도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수용도 할 수가 있고 등등등,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자,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편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청구인, 행정심판의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 하여튼 지정한 자에게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다만 최근 7년 사이에 나오지 않았고요. 옛날에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 자, 3개 외우셨습니다.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들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누구? 바로 지정한 자에게 어떻다?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거야.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만 있으면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될 테고 하나 더.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계획의 고시.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무고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묶어서 실세고시, 국토계획법 앞에 공부하거든요. 실시계획의 고시, 도시개발법 뒤에 공부하거든요. 세무고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검토해야 될 게 바로 시행자 보호조치는 관련해서 자 이제 실시계획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 분할회사 사업 시행할 때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자 분할 시행한다는 전제가 쌓였을 때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출제 포인트는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시험 문제 답은요 정해져 있죠.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등은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출제 이슈가 되는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등은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면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이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도로 만들어도 좋아라고 바로 인가를 해버리면 나중에 분란 생겼을 때 아사리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라고요? 자, 너 중간에 가다가 자 지역 주민들이 민원 발생하면 공사 중지시킬 거야. 이런 식의 개념을 조건부 인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조건부 인가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 큰 소리 칠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근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 관련한 주제가 지금 7년 사이 3번 비슷하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출제 이슈. 그럼 다시 이 파트 정말 방대해 보이긴 하는데 주요 이슈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 비행정청의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수용 등 관련해서요.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이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그리고 마지막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가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주제 한 페이지를 또 넘겨서 봐야 될 화면을 좀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시계획 인가까지 살펴드린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될 주제. 자, 이렇게 이제 가볼까요?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 도시군 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지금 이제 10년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겁나 길어.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뒤를 보라고. 문장 못 외우니까 행안부 장관이 어떻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울 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문장 앞에 길잖아요. 어차피 읽어봐봤자 이거 10초 안에 못 읽으십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답부터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틀리게 뽑으려면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혹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뽑을 거예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런 논리구조입니다. 지금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함이 원칙.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요, 이런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이익을 얻는 지자체장한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지자체장과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그 문제 2개 이상 지자체 간의 다툼에 대해서 이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 3번 27회인가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0회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비용 부담해서 없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만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과정을 내지 않고 마지막 결론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광역시설. 자,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한번 문제 구성됐는데 다시는 뭐 안 나올 주제로 보였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설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거나 2개 이상 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가리켜서 광역시설. 그래서 이런 광역시설 설치도 앞에서 홍보했던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특수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시라고 해서 좀 이따 문제 하나 가지고 과정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의미 없고요. 대신 이제 이 주제 말고 진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 공동구라고 하는 거, 공동구라고 하는 거. 공동구는 지금 하나, 둘, 셋, 4문제가 구성이 됐고, 한 문제만 이상한 문제였어. 3문제는 루틴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문제로 가셔야 돼. 자, 공동구라고 하는 거. 공동구의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땅 밑에 큰 구멍을 파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관들을 다 집어넣는 큰 관을 가리켜서 공동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구 설치 의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숫자까지 포인트가 됐는데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 바로 공동구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미 지금 계속 200만 제곱미터 이 쟁점 나왔고요. 이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살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고요.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구, 지, 신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자, 200만을 초과하는 구, 지, 신에 대해서는 어떻다?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 다시요. 200만을 초과하는 구, 지, 신에 대해서도 어떻다?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 요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았었고요. 이제 추가해서 기억하실 주제가 뭐라고요? 구, 지, 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 지구, 신도시 나와 있죠? 구역, 지구, 신도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구역, 지구, 신도시 해서 지금 28회, 29회인가 하여튼 간에 요 근래 200만 제곱미터가 포인트가 됐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응용 들어가면 어떻다? 구, 지,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구역 나와 있죠? 자, 지구 나와 있죠? 신도시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읽으실 때도 뒤만 싹싹싹 구, 지, 신 이렇게 가셔야지 암기 풀어낼 수 있지. 이거 법 하나에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양이 워낙 많아져. 그래서 구, 지, 신 해서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구 설치 의무. 두 번째 키워드 심의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공동구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 텐데 공동구 협의회라고 하는 것에 심의를 거쳐야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게 냄새 나는 것들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어떻다?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스관, 하수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은 어떻다고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어떻다? 이
것을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심의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파트를 갈 때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중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열수성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오른편 되는 겁니다. 가스관, 하수도관만 어떻다? 심의를 거친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또는 박스형 문제를 구성해서 다음 점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러면 이제 가스관, 하수도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예요. 나머지 다 구질구질한 얘기고 지금까지 문제가 한 문제 이상한 문제는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는 문제고요. 바로 200만을 초과하고요. 가스관, 하수도관 요쟁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아예 체화를 시켜야 돼. 해서 살 붙여서 얘기했던 것이 고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그동안 안 냈던 주제 중에서 출제 이슈. 그 다음에, 자, 지금 가스관, 하수도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이게 5년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묶어서 볼 텐데, 마다 5년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법조문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별 가치 없는 지문이고요. 10년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현역이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안전정 뭐 1년에 1회 이상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문제는 그저 뭐만 가지고 요로 200만 정도 초과하고 자 그다음에 가스관, 하수관 이것만 뒤지게 내고 있어. 그러면 수험생들이 너무 쉬운 게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쉬워버리면은 수험생들이 다 공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점수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시거든. 그냥 일 없이 책을 다 보면서 자기가 그 책을 읽거나 외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에 차서 봐.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못해. 이 200만 정도 초과 구지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관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 이것만 해도 겁나 어려워. 이게 대신 정확하게 내 거로 소화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듣고 이해하는 정도 갖고는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을 줄이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란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회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요즘 내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영역인데요. 일단은 스토리 자체를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출발할 때 바로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묶어만 두고 수십 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슈, 자 여기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이 소위 사달라고, 야 사업 시행 안 할 것 같으면, 수용도 안 할 것 같으면 보상금 주고 내 땅을 사달라라고 하는 것을 매수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수 청구,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 소위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봤자 답 안 돼요. 이게 맨날 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얘는 출제 빈도는 대단히 높지만 거의 대부분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사업미시행, 지목대, 그리고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쌓여 있게 되면 이때 바로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념 보면 10년 경과는 그냥 10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곧 사업에 착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실시객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착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시객 인가도 없다. 그럼 싹수가 노란 거야.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공부할 때 지목대라고 하는 거 몇 개 있었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라고 해서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 전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보게 된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출제 이슈 묘지 관리동. 묘지 관리동은 지목대로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그 공간정보법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법을 만드는 자들 대충 가는 거야. 그래서 지목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건물 지을 수가 있었다. 근데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묶임에 따라서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입안 결정을 했던 지자체장, 시장구수등에게 하는데 이건 이슈가 안 되고요. 특기할 것이 사업시행자, 토지공사 등에 대해서도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아까 머릿속에 했던 거 기억해야 돼. 비행정청도 어떻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있었죠? 비행정청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비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됐으면 빨리빨리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잡다한 질문 매번 나오지만 답이 안 되는 거 우리가 토지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토지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외에 건축물, 정착물 있으면 그것도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이제부터 답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틀리든 맞든 보통 사이드로 빼는 질문이고요. 간단한 겁니다. 매수 청구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어떻다? 매수 여부 등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답을 많이 뽑아. 다시 매수 청구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면 안 되고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매수 기한 얼마?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 6개월, 2년. 요걸 이제 2년, 6개월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2년, 3년 바꿔치기도 하고 숫자 중에서 참 많이 답을 뽑는 아이가 이 파이터. 그래서 매수 청구가 있으면 6월 이내에 어떻다? 매수 결정을 하거나 매수 거부 결정을 매수 의무자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얼마?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숫자 중에서 답을 뽑는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주제가 되나요? 자, 지금 매수 의무자는 누가 될 수 있다? 지자체가 될 수 있고 비행정청도 다 바로 사자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바로 매수 방법 원칙 현금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외 도시 군 계획시설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각서 써주는 거야. 최장 10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을 도시 군 계획시설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안 보니까 이런 식이야.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로 한정을 합니다. 만약에 비행정청인 매수 의무자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보상 못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앞으로 돈을 갚겠다 이런 식의 취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만 끄트머리 뭘 할 수 있다?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비행정청인 매수 의무자는 어떻다? 채권 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자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하나 있고요.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사안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 하에 한정해서 싫다고 해도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어떤 사람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였고 10년 경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지목이 돼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였고요. 자, 보니까 매수하기로 결정해 줬습니다.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2년 내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원칙 현금 보상입니다. 근데 모두 가능하다. 채권 보상. 그 사람이 매수 청구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중에서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싫다고 해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설명은 이렇게 길게 드리는데 실제 출제가 됐던 것은 금액 3천만 원. 그래서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숫자 갖고 아주 도배하듯이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채권 보상 했을 때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정해지게 된다. 요렇게 요건 큰 의미 없어요.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자, 그림상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죠. 자, 매수 청구 관련해서 지금 위치를 좀 바꿨고요. 자, 다시 위치가 좀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 자,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은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경우에서 매수 거부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 개발 행위 허가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한편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 내 현금이든 채권이든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때 다시 개발 행위 허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출발점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았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내 사주 제한했을 때 외우실 게 뭐라고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어떻다 허가해 줄 수 있다. 원래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관련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죠. 지금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에 맞춰서 허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지역에서는요, 용도 지역이니 뭐니 불문하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의 단독주택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건축물의 종류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단독주택에는 자,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 중에서 이 단독주택은 소위 협의의 단독주택을 얘기하게 될 테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및 다세대, 기숙사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문제 보시게 되면 층수 갖고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이런 식으로 추익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이런 것들 출지 기술상 내지 않고 있고요. 공작물이라고 해서 한번 나왔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거의 숫자가 거의 포인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앞에 매수 여부 결정 얼마? 6월 이내. 그 다음 매수기를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할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관련해서 지자체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3천 초과할 때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서는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마지막 27회 때 나오고 28, 29, 30, 3년 동안 안 나왔는데요. 하여튼 전통적으로는 사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가장 많은 출제 이슈가 됐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EI, 매수 청구라는 주제가 되겠고, 마지막 주제가 실효 등에 관한 주제가 있어요. 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실효 부분이 되게 복잡해졌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딱 한 가지죠.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어떻다? 그 효력을 잃는다. 요것만 가지고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 제일 먼저 바꿔치기 하죠. 20년 대신에 10년이라든가 또 다음 날 빼서 틀리게 내기도 합니다. 해서 실효 문제는 간단한 주제에서 문제 가지고 보시면 오히려 얼마나 많이 이게 출제가 되는지. 얘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최소한 3년에 2번꼴로는 지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쟁점이고요.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